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노영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거 괜찮죠? 이 오프닝. 이걸로 이제 해야 되겠어요. 아, 여러분들 쟤네들 왜 저러나 하실 텐데 제가 항상 이 오프닝을 잘 못해가지고요. 예, 제가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해보다가 오늘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러면 또 내일 안 하긴 될 건 같긴 한데 일단 오늘은 괜찮으니까 인사드렸고요.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원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요. 그 옆에 우리 이경 스픽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경이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적인 이 아, 그래요? 그 전문가로서의 포스가 느껴지는데. 모혈관이 터져서 안경 썼습니다. 아, 네. 원래 왜 갑자기? 약간 지적이라고 이상한 데서 이상한 말을 많이 해갖고 외모와 달리. 앞으로 그쪽으로 한번 네, 잘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잘 적응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비안경파입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임세은 선임 부대변인은 화가 많습니다. 입술이 터졌고요. 아, 입술이 진짜 입술이 터졌어요. 아, 제가 아까 이제 그 한덕수 재판이 혹시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까 봐 막 입술을 잘게 씹었더니만 입술이 찢어졌어요. 그건 윤석열이 하는 건데. 웬일이야. 아, 오늘 여자도 이상해요. 네, 그리고 그 옆에는요, 또 요즘 정말 대성할 조짐이 너무너무 보이고 있죠. 우리 강지호 이분뉴스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진짜 많은 분들 또 우리 스픽스 방송 봐주고 계시는데요. 봉선 김님께서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아. 강인식님도 역전의 용사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김종성님 26일에는요 형사 33부 이진관 부장판사님 재판부에서 박성재 재판 시작합니다. 와, 진짜 대단하군요. 최영수님도 이진관 판사님 대한민국의 판사답습니다.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정말 시원했다. 정말 속이 후련하다. 야, 오늘 밤은 그래도 최소한 진짜 잘 잘 수 있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고요. 아, 맨날 이브뉴스 기자들만 응원하는 찍찍531님. 네, 강지호 기자 도파민 터졌네요. 막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와, 오늘 정말 한잔 하고 싶습니다. 실빈의 한식당님께서 빨리 일 끝내고 한잔 하고 싶어요 이러시는데 실빈의 한식당님은 식당 하시나요? 그 가게 이름이 실빈의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루비님도 저희도 조마조마했습니다 이러셨고요. 자, 오늘 중요한 거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 남의 재판 중형 선고되는 거 보고 막 박수치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남의 재판이라니요. 네. 우리들의 재판이었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 내란범들. 이 내란범들 때문에. 재판 보고 우리가 이렇게 박수치는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아니요, 4월 4일에 했죠. 작년 4월 4일에. 그렇죠. 탄핵. 탄핵. 그때. 헌재 난리 때. 났었죠. 그때는 뭐 거의 뭐 방방 뛰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네, 이은연아님도 오늘은 너무너무 기분 좋은 날입니다. 정일령님도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러셨던 분이 23년형 선고받고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 좀. 아, 상대부사 하신 거거든요. 아, 몰랐어. 뭐 하시나 했어요. 아, 그러네. 우리 그러니- 서로 이제 깜빵 같습니다. 서로 사용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쇼츠감인데? 대통령이 되려고 그 한밤중에 마치 그때 쿠데타 하는 것처럼 후보를 교체하는 작업을 한 게 다 이것 때문이잖아요. 한 여름밤의 꿈처럼 한 겨울밤의 맞아요. 꿈이었는데요. 네, 실빈의 한식당님 헝가리에서 식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셨는데 와, 헝가리 실빈의 한식당님 번창하시길 바라고요. 김정일님 너무 기분 나빠요. 오늘은 노영이도 예쁘게 보입니다. 자, 진짜 무슨 뜻이에요? 이 뜻은 아니, 원래 이제 큐트로 유명하시니까. 원래 귀염둥이 컨셉인데. 아, 그래요? 아름답다. 아, 좋아요, 좋아요. 광기호수님께서 판사님 울컥할 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진짜 이 이진관 부장판사가 울컥해서 말을 잇지 못하던 그 짧은 순간이 있었는데 여기 바로 지금 짤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네, 이진관 판사가 사법부의 표본이겠지만요. 정작 조희대 사법부에서는 엄청 압박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한덕수 내란방조 혐의, 내란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이 재판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들 총평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씨에 대해서 선고하는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정인신문 등 전공조사를 거쳐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나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렀어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과 그 밖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은 무죄.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하는 경우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네, 무죄 취지의 이 내용을 이렇게 실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한덕수 씨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린 그 재판 중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죄, 이거는 지난번에 백대현 부장 재판부에서 나왔던 그 12월 8일자 강의구 부속실장과 김용현 그리고 한덕수가 이렇게 서명했던 고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때도 강의구 부속실장이 그걸 만들어서 부서를 다 바꾸는 서랍에 넣어놨다. 그러니까 이건 제대로 된 행사는 아니었다 해서 그 당시 행사 때도 역시 무죄가 선고됐었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작성죄와 관련해서는 또 그때와 같은 식으로 판결났는데 이게 결국 의미하는 게 있죠. 중앙지방법원의 내란 전담 재판부 혹은 내란 재판부 지금 있는 판사님들이 내란죄와 관련된 혹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나 이 법리 해석을 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기로 결국에는 뜻을 모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다면 앞으로 있을 계속 줄줄이 있을 그 재판도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선고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와 같은 논리로 유죄를 선고하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가 사실 구형보다도 훨씬 낮게 이제 5년형이 선고가 맞습니다. 돼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또 앞으로 있을 재판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내란수의 피의자는 남아있는 형벌이 사형 혹은 무기징역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5년이 덧붙이든 10년이 덧붙이든 똑같아요. 뭐 죽은 사람 깨워가지고 징역시킬 거 아닌 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소금물에다가 맞습니다. 바닷물에다가 소금물 하는 건 똑같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중요했냐 하면은 우리가 역사적 사료로서 기록을 남겨놔야 되는 이 내란이라는 좀 중요한 재판에 대해서 그러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한덕수의 재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란 재판으로는 처음이잖아요. 지난번 그렇죠. 체포 처음입니다.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니까요. 그래서 이 오늘 재판이 굉장히 더 중요한 바로미터였는데 오늘 어쨌든 이 12.3 불법 비상계엄이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내란으로 규정한 첫 번째 판결이기 때문에 다음 달 예상된 윤석열의 내란 1심 선고에도 무기 혹은 사형 밖에 내려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분석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기현 판사가 혹여나 다른 생각을 먹고 있었다던가 아니면 법망을 피해가서 나를 때로 바꾸는 그런 교묘한 창작을 발휘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오늘 선고로 인해서 애초에 그냥 씨가 말려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것은 또 이게 의미가 있고 아마도 이 이진관 재판관도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피가 나지 않고 사람이 죽지 않아서 이게 내란죄가 뭐 괜찮아진 거 몇 개 아니다. 괜찮아진 그런 거 거다. 아니다. 2시간짜리다라고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오늘 얘기해 줬습니다. 당신이 왜 나쁘냐? 왜냐하면은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나쁘다. 다른 나라 예를 살펴봤을 때 권력의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최고 권력자가 저지르는 쿠데타는 성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오히려 적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2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떠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지 이미 과거의 역사를 통해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은폐하고 했던 점은 뭐냐? 아, 이 내란 성공하면 내가 평생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 가지 판결문이 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오늘 판결문은 앞으로 우리 후대, 우리 제 자식이 될 수 있고 손자가 될 수 있고 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는 판결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판결문인데요.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씨를 말리셨다고요. 앞으로 그 어떤 시도도 할 수 없게 씨를 네. 아예 말려버렸다.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장도 아마 다른 생각을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 좀 감동적이었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딱 눈높이, 법상식에 아주 부합하는 결정을 했다고 하는 점 하고요. 또 이 히틀러도 얘기했듯이
거짓말을 하려면 크게 쳐라, 크게 해라, 뭐 이렇게 또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메시지 계엄이니 뭐 계몽령이니 경고성 계엄이니 이런 헛소리들을 계속 해왔는데 그게 얼마나 허황된 논리였는지, 얼마나 망상적 사고에서 나왔던 것인지를 아주 조목조목 지적해줬다. 그래서 국민들이 늘 그런 데 노출이 돼 있잖아요. 길바닥 지나가기만 해도 현수막에 다 그런 게 걸려 있는데 자꾸 그걸 보다 보면은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또 헷갈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법리로 다 조목조목 지적해 줬다고 하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표현을 사실은 제가 종편이라는 데 나갔을 때 윤석열 계엄하고 난 다음에 그런 표현 막 쓰면은 막 뜨악하게 보기도 한다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엄은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란은 아니야 이런 주장들을 계속 했었고 장동혁 대표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이런 식의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어찌됐든 내란이 아니라는 걸 부정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정당성을 계속 옹호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모든 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이번에 이진관 재판장이 다 보여줬다. 그런 면에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재판장들이 모여서 회의는 안 하겠지만 서로 간의 판결문을 읽으면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지금 결정을 했는지를 본다면 그런 직위원도 다른 생각을 절대 못하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씨를 말려놨다. 네. 네. 한덕수 씨에 대해서 특히 이게 저는 좀 약간 귀에 싹 들어왔는데 내란이 성공할 것을 기대하고 가담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진짜 나쁜 놈이다. 이게 사실 오늘 재판장이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우리 김성환 평론가 말한 것처럼 재판부가 특히 얘기한 부분이 이겁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있지 않은 극단적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이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이라는 말을 당연하듯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윤석열 씨와 김영현 피고인의 그 변호인들이 아주 그냥 입만 열면 주장하던 내용들이었고 최후 진술에서도 맨날 계속 나왔단 말입니다. 뭐 계몽적 계엄이라는 등 경고성 계엄이라는 등 그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분노했었는지를 아마 이 재판부에서도 우리랑 똑같이 느꼈던 것인데 바로 그런 식의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이라는 말을 당연한 듯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양형도 세게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서 장동혁 정말 대표는 더 굶어야 돼요. 왜 내란 아니라고 주장했었잖아. 맞습니다. 더 굶어야지. 자기가 그걸 맞습니다. 인정받고 싶으면은.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다. 이런 점에서도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이건 이제 전두환 뭐 이때 말하는 거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달리 지금은 뭐 정말 유혈 사태도 없었다. 내지는 그때는 엄청 오랫동안 지속됐다. 뭐 이런 주장을 피고인들이 했는데 그거는 비교도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데 니네가 지금 그런 말을 하면서 그때랑 비교해서 괜찮으니까 약하게 해달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서 저는 되게 중요하게 딱 하나 키워드를 보자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들이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동안 내란이다, 이거 잘못됐다라고 했던 우리 국민들의 세 가지가 있었어요. 사망자 발생하지 않은 거 맞다. 그렇지만 그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용기로 저항한 것이다. 이거 똑같이 그 워딩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정치인의 노력이, 일부 정치인의 노력이 있었다. 여기서 일부라고 꼭 명시를 해놨고 또 지시 명령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군, 경찰 공무원들의 행동이 있었다라고. 아니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쏙 그렇게 잘 알고 거기에 어떻게 판결문에다 그렇게 명시를 해놓습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울컥한 포인트는 여기였어요. 야, 우리 마음하고 똑같구나. 그러니까 판사 갑자기 막 잘생겨 보이고 존경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 순간엔 저는 울컥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진관 울컥이라고 치면요, 그 어떠한 종류의 포털에도 이진관 울컥 치면은 나옵니다. 네. 뭐가 나오느냐? 오늘 이 재판장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 씨의 내란 중요임을 종사 등 혐의에 대해서 23년을 선고할 때
12.3 비상계엄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를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이경 기자가 말한 바로 그 포인트인데요. 우리도 한번 울컥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번 방송 보죠.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네, 결코 니네들 때문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이 우리가 다 막아낸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울컥함을 참지 못하고 6초 정도 말을 잇지 못하고 안경을 축혀 올리면서 그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소극적으로 행동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의 행동 때문이다. 니네 때문이 아니다. 12.3 내란 가담자들은 그 입을 다물라. 그 더러운 입을 다물라. 이 얘기였거든요. 실제로 제가 2시에 저희 방송에서 2시에 방송 켰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같이 이거를 봤었거든요. 제가 멘트는 따로 하지 않고. 근데 이 멘트가 나왔을 때 저희 시청자분들도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했던 점이 또 뭐가 있었냐면 윤석열이 항상 주장하는 거 있어요. 나는 지금 국헌문란의 행위를 하고 있는 국회에 맞서가지고 경고성 계엄을 그리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네. 그리고 국회에 나온 시민분들을 시민이라고 칭하지도 않습니다. 신원 미상의 인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폭도라고도 해요. 폭도라고도 하고. 미친 인간. 근데 이러한 그 용어 정리를 이번에 이진관 부장이 정확하게 해줬다.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부터 내란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란이라는 말을 못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천 대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당시에 서울고등법원장 뭐 등등등 법원장들이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봤잖아요. 12.3 그 상황은 도대체 뭐냐.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란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법관들이 보여줬던 태도였거든요. 그런데 결국 오늘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거는 이제부터 내란이라고 칭한다. 정확히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서정욱 변호사가요. 네. 지가 뭔데 내란이라고 칭합니까? 이런 얘기를 오늘 또 방송 나와서 하더라고요. 쥐는 뭔데 내란이 아니라 쥐는 뭔데요? 김건희 뭐 딱가리입니까? 김건희 스태프인가? 김건희 스태프? 쥐는 뭔데 그런 말을 근데 하죠? 실제로 현장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측 지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쟤네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몰라? 하면서 막 조리돌림 같이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진관 부장이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줬기 때문에 앞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전 좋습니다. 네. 아니 무죄 추정 원칙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란 수계 피고인이라고 얘기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얘기해주고 있는데 진짜 저도 약간 이런 재판 선고를 듣고 우리가 보통 다른 거 얘기하기 때 울고 웃었다는 얘기 듣잖아요. 근데 정말 영화를 볼 때 울고 웃었다 얘기를 듣지만 선고를 들으면서 정말 울고 웃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기 이진관 우리 재판관님이 저 말하면서 눈물 울컥했을 때 정말 저는 그 12.3 계엄 때 실제로 제 눈앞에 지나갔던 군인들과 우리 시민들이 울고불고 한 모습이 너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죠. 실감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또 뭉클하고 그리고 또 일부 정치인이라 얘기해 주시잖아요. 일부가 누굽니까? 그 갔다가 되돌아온 나경원류의 사람들, 추경호류의 사람들, 그다음에 시끄러 임마, 여기 이준석 등등을 제외하고 나니까 이제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 또 마음이 또 너무 좋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했다면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돼서 지금 우리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이고 경제적 자유권, 언론 자유권 이런 거 다 침탈돼서 나라가 정말 나락으로 갈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을 때도 진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방송이든 어디서 했을 때 국민의힘 윤석열 세력들 그 말도 안 되는 그 2% 얘기하지 말아라. 라면 얘기하지 말아라. 라면 중독이냐 뭐 이렇게 조롱을 얘기했는데 그렇죠. 네. 법적으로 딱 정돈을 해줬어요.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거라고 보고요. 네. 또 반성하지 않는 것도 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덕수 전 피고인, 총리가, 네, 네, 한덕수 피고인. 피고인 그렇게 반성하지 않으면서 백화점 다니고 뭐 호텔 다니고 돈가스집 다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쭉 봤습니다. 내일 좋아하는 거 나와요. 내일 다행히 튀긴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내일 저녁에 탕수육 있습니다. 지금 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에 체감됐습니다. 네. 탕수육 서울구치소 내일 저녁 탕수육 있으니까 그거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남부구치소 식단표를 올려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돈가스가 어제 나왔더구만요. 아이고야. 6일, 13일, 20일, 27일 점심 메뉴가 남부구치소에서는 돈가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아마 내가 좀 먹고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좀 다니신 게 아닌가 해서 조금 그 비난은 좀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판결을 보고 담근님께서 이진관 재판장님 대법원장 됩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고 또 지성님도 이진관 판관 포청청님 존경 올립니다. 뜨거운 아님 지기현 부장은요 오늘 판결문 100번 다시 듣고요 윤석열 판결문 쓰세요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진짜 백대환 부장이 그냥 쭉 논리적으로 이 사람이 뭐가 잘못했고 뭐가 잘못했고 뭐가 잘못했고 말해도 갑자기 5년 그랬을 때 우리가 느꼈던 허탈감과 대비해서 15년의 구형인데 23년을 게다가 한덕수 씨는 50년 동안 공직에 있었었고요. 무슨 뭐 포상도 많이 받았고 표창장도 많이 받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더 혼나야 돼. 이렇게 말하는 이진관 부장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게 더 그 무거운 무게, 공직자로서 무거운 무게를 꼭 느껴라. 이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 어쨌든 김성환 평론가님 15년 구형했는데 23년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하지는 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15년이라는 게 노태우한테 형 선고했을 때 그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였거든요. 네. 12.12 신군부 반란 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17년 정도 선고가 됐으니까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더 많이 올리기가 좀 쉽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기본적인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해서 저도 한 그 언저리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근데 일부 변호사분들은 예상을 한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맨날 질리면은 높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이진관 재판장이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란 방조 혐의였었는데 네, 맞아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도 예비적 공소 혐의로 넣어라 뭐 이런 식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공소장을 결국 변경을 했을 네, 때 특일적으로 변경했죠. 예.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미 이건 내란이다라는 판단을 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내란 혐의라고 보면 내란 우두머리의 경우에는 사용하고 무기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중요임무 종사자에서 감형을 해준다고 하면 감경 사유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무기의 경우에는 아무리 안 돼도 20년 이상을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기에 이제 위증죄라든가 아니면 공문서 그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이런 네. 혐의를 더하게 되면 한 25년쯤 나오지 않겠느냐. 오. 이렇게 계산을 다 해놨더라고요. 이병철 변호사가 그런 주장을 했었죠. 예, 이병철 네. 변호사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가능성이 없진 않겠는데 그런 식의 논리라면 이렇게 했는데 23년을 딱 아니, 선고하고. 사실 15년 구형 받았을 때 우리 너무 약하다. 사실은 20년 이상 징역 나올 수 있다고 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16일 날 백대현 부장이 갑자기 반을 뚝 깎아주는 바람에 우리가 차마 그렇게까지 진짜 혹시 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말을 못했는데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재판장, 그러니까 판사복을 따져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말이에요. 내란 재판을 가지고. 그리고 백대현 부장 때하고 좀 달랐던 게 이거 같아요. 예, 이진관 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한만을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의해서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양형 기준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구형량보다 훨씬 많이 선고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이진관 부장의 말이었는데 백대현 부장은 지난번에는
기본적인 범죄 그 양형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뭐 가중하거나 감경하거나 이런 거 말고 요 기준에서만 말할게요. 이렇게 말해갖고 우리를 실망시켰다는 그러니까 거죠. 최대 11년 3개월에서 최저가 1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중간쯤 된다고 해서 5년 정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 그때 사실 말이 안 되죠. 특수고문 집행방해인데. 네. 양형 기준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저도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더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재판이 2시에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국민들이 너무나도 백대현 부장판사 때 이제 마음을 졸였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국민들의 민심을 정말 잘 아시는구나. 2분 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는 유죄로 인정한다. 라고 먼저 선언을 하고 썩 썰을 풀었어요. 두 가지로 말해주잖아요. 네. 이거는 유죄, 위증죄는 다 유죄. 네, 네.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딱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순간 15년 더 나올 수 있겠는데 보통은 제가 최고에도 15년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15년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좀 시원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왜 초범인이 뭐 이렇게 감경 사유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79세 고령인 점, 그리고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점, 그리고 배우자가 지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독립생활이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딱 풀어요. 그래서 막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엄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 했을 때 전 나이스를 외쳤죠. 그때는 저희가 라이브를 키다가 라이브가 좀 안 돼서 중단이 돼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거 더 나오겠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양형 사유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1970년 6월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50년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았다. 게다가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관해서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고 실행행위를 지휘하는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자료 자체도 없다. 피고인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이 사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 주재했고 그에 따라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만 79세의 고령인데 벌금형을 포함해서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최근에 이르러 경도 인지장애와 우울증을 진단받아서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독립적인 거동이 어려워서 피고인의 돌봄과 간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된 바도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막 다 좋은 얘기만 쭈르륵 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만 그래서 전부 다 이게 뭐지 이랬는데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그렇죠. 말했습니다. 게다가 친위 구테타는 성공하기가 매우 높은데 정말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공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얘기도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계엄 이후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친위 쿠데타는 성공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죠. 왜냐하면 일종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원래 권력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군경을 동원한다거나 훨씬 더 많은 무력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가 실권자야. 그럼 자기가 언제든 군이나 경찰을 동원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쉽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독재나 영구집권을 꿈꾸는 거란 말이에요. 또 과거에도 그랬던 전례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훨씬 더 사실은 더 위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판결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권력을 잡았을 때 그 이후의 혼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은 독재자나 이런 사람들이 힘이 빠지거나 실권을 하거나 이랬을 때 오히려 내전 상황으로 가게 되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오히려 위로부터의 쿠데타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호남사랑님께서 문형배 이진관 판사가 있어서 민주주의가 빛이 납니다. 루비님, 이진관은 직을 걸고 판결했다고 느껴집니다. 또 귀남님은 백대현 판사가 5년 선고한 거 혹시라도 조의대 등등 위에서 내려온 지시 아니었을까 의심이 되어서 이건 법사위에서 꼭 물어보겠습니다라고 박지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경향TV 나가셔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진짜 이거 좀 궁금하긴 하죠. 네. 아니 5년이 너무 황당해서 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백대현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은 되게 명확하게도 얘기한 건 있어요. 근데 형은 네. 어떻게 5년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네. 뭐 제가 뭐 재판부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좀 많이 황당한 그 판결이었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50년 동안 공직을 했다고 하면서 줄줄줄 뭐 국무조정실장부터 요직을 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분은 그냥 제가 뭐 이런 걸 푸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본인의 사주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나랏밥을 먹을 사주라는 게 거기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50년 먹었으니까 남은 여생도 평생 나랏밥. 아, 그 나랏밥이 그 나랏밥이군요. 그 나랏밥만 먹으면 될 것 같고 그곳에 계시면서 내가 50년 동안 남의 법카 쓰면서 내 돈 한 푼도 안 쓰고 그렇게 살아왔던 점과 우리 국민이 끝까지 나의 그 먹을거리를 보장해 주는가를 감사하고 반성하면서 지내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JHYG님께서 그러니까 이진관 재판장처럼 사법부도 출신 따지지 말고 인재를 뽑으세요 이러셨는데 이진관 부장은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훌륭하신 분도 많으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나왔습니다. 네. 아니 한 전 총리 배우자가 예전에 서울신문 인터뷰했던 걸 제가 찾아서 읽어봤거든요. 그 사람은 사람 얼굴을 안 그린다 그러잖아요. 네, 뭐 들여다 쳐다보면은 뭐 관상이 보이고 뭐 보인다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랬죠. 그 원래 이제 예술가인데 지금은 이제 많이 고령이고 이래서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지만 그 남편의 관상은 왜 못 봤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한 전 총리 왜 제가 이 말을 꺼냈냐면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좀 엄하게 처벌해야 되겠다 이진관 재판장이 말하면서 언급했던 게 뭐냐면 민주당에서 계엄 선포할 거다 이런 경고들을 계속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24년 9월부터 그런 얘기를 본격적으로 했는데 8월에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오면서 민주당이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전례도 거의 없었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고 그때 한 전 총리가 국회 나가가지고 아 계엄 국회에서 해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엄을 윤석열이 딱 선포했을 때 충격은 받았을 수 있겠지만 자기가 이미 계엄을 선포할 거라는 얘기를 듣고 국회에서 해제하면 된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 그러면 계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계엄 국무회의 열리기 직전에 김용현이 와가지고 군과 경찰을 동원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한 전 총리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불법 계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계엄 국무회의를 열면 안 된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었어야 하고 열었다 하더라도 화상회의를 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장관들이 참석할 수 없었다면 세종에 있는 사람도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럼 화상회의를 열어서 오히려 계엄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을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콕콕 찍은 사람들 장관들만 부르고 송민홍 장관한테는 10시 이전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예고했던 시각이 10시였기 때문에 10시 이전에 도착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속 반복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공직이 있었고 이랬다면 언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대처하고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거는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계엄에 협조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맞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한덕수 전 총리는 1970년 행정고시 8회로 공직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이후 노무현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정통 엘리트 관료이죠. 중간에는 물론 김현정과 같은 사적인 기업에 들어가서 또 월급을 아주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만 실제 이 한덕수 씨는 이진관 부장판사보다 24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1998년도 사법시험 합격한 이래 현재까지 법관으로 있는데 1시간 내내 단호한 표정으로 이 한덕수 씨를 꾸짖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큰일 날 뻔했어. 너는 왜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했니? 마지막에 가서야 마지못해서 네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양형을 조금 감형받으려고 하는 행동을 보였는데 그것은 매우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지요. 실제 그리고 이진관 부장은 지금도 한덕수 씨에 대한 재판 또 추가로 된 직권남용 관련된 재판을 또 월요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덕수 씨는 사실은 나 정말 판사운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기도 했다는 아이고. 그런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판이 계속 2개인데 2개 다 이진관 부장한테 가 있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는 되게 매우 불편하고 되게 정말 억울하다, 속상하다. 내란범이 판사운을 얘기합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아니 소리하고 그거는 이제 뭐 겉으로 막 공식적으로 한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 자기네들끼리 그랬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하고 네. 같이 얘기한 건데요. 어쨌든 오늘 1시간 내내 이어진 선고 공판에서 한덕수 씨는 표정과 미동의 변화 없이 재판부를 바라보면서 되게 무표정한 얼굴로 있다가 23년이 선고되니까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고령이고 건강이 안 좋고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해야 됩니다라고 특검이 의견을 냈어요. 이게 대법원 예규가 바뀌어서 1심에서 양형이 징역형으로 선고되더라도 꼭 법정 구속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정 구속을 할지 말지 결심을 하기 위해서 오늘 재판부가 중계는 여기서 끊습니다 하고 이제 따로 사실은 이 관련된 내용을 했거든요. 그 와중에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으로 사실은 보입니다. 법정 구속이 몇 분 만에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상당히 빨리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좀 속보가 떴어요. 지금 그 청와대에서도 스픽스를 모니터링 하는데 조금 전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첫 임명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이라고 나왔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이진감 부장판사도 대법관 후보로 꼭 올려주십시오. 많은 국민들께서 원하실 겁니다. 네. 올라갔다. 속보라 그래서 올라갔다. 진짜 이경 기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 저러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말해봐요. 오늘은 조금 봐주시면 안 될까요? 24년 선고 나왔는데 언젠간이라고 네. 해서 네. 언젠간. 저희가 오늘 판결을 보고 언젠가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사항이 아니 있죠. 좋아요. 잠깐만. 근데 그거랑 스픽스를 청와대에서 보고 있다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또 댓글에도 그런 글이 많이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로 이진가 근데 저는 이제 스픽스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건의를 또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또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스픽스 기자로서 우리 말씀드립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그 속보는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내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해줬잖아요.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씀을 안 해주셔서 청와대라서 지금 가슴이 주제가 바뀔 설렁했네. 것 혹시 같아서. 실수한 거 있나요? 나는 우리 걸 모니터링하면서 뭐 얘기가 혼내주려는 줄 알았더니 주제가 이 얘기가 바뀔 잘못 것 같아서. 퍼져가지고 왜 저러는 거예요, 진짜. 대법관 후보로 올렸다고 아니 나 앞에 막 씨를 말려버린다 이런 얘기해서 말 잘못해가지고 야너 청와대 출신이 왜 그렇게 말해라서 혼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나도요 진짜. 시간상 주제가 바뀔 것 같아서 빨리 제가 난 기다리다가 대통령이 나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았잖아요. 네, 아침 노을빛님께서 어제는 15년 안 넘어 어쩌나 걱정했는데 오늘은 23년에 너무 기쁘고 놀라서 멍 때렸습니다. 이러셨고요. 속보라고 해서 솔깃했는데 왜 이러나요? 양양님 뻔뻔한 컨셉이군요. 이경님. 좋은 댓글도 하나만 읽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근데 안 보여요. 어쨌든 다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제 일부러 조금 재밌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 재판의 판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한덕수 전 총리, 한덕수 피고인은 항소를 하겠죠. 네. 그렇겠죠. 그런데, 왜냐하면 연령이 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76세거든요. 만으로 따져도. 네. 근데 지금 징역 23년이라고 하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쥐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 지금 아까 판사원 말씀하셨지만 사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러면 항소심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감형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은 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뭐 제가 또 오늘 그 뭐 보도전문 채널에서 보수 인사하고 같이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생각을 못 했더라고요. 저 말고 그분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항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항소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 사과하면 나중에 뭔가 이렇게 사면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좀 가만히 두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한덕수 피고인은 23년이라는 형이 그러니까 8년이나 올려서 선고됐기 때문에 사실은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피고인의 이제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나 저는 윤석열 씨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서 10년 구형에 5년 선고받아놓고 항소한 거 진짜 황당무계하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이번에는 항소 꼭 해야 되겠죠. 거기는 망상 집단이기 때문에 자기는 무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뭐 윤석열이 지금 위증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며요. 자기가 국무회의 열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 강지호 기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맨날 재판 들어가시니까 네. 확인을 꼭 해야 되는데 오늘 판결이 결국은 지기현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기현 재판부 맨날 들어가신 분으로서 지기현 재판부에서는 내란 우두머리죄에 관련해서 어떤 선고를 내릴까요? 저는 지기현 재판부가 사형 내릴 거라고 굳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왜 그러냐면 네. 첫 번째로 지기현 재판부가 이 초기에
초기 때 그 행동과 이 선고가 결심이 나올 때 그때 주변의 행동이 좀 많이 달라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중계 재판을 보실 때 많이 답답하고 막 화가 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죠. 그 이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좋아진 편이고 좀 단호하게 재판은 소송 지휘하는 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좀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좀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또 형량을 줄 때 세게 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봤었을 때 지기현 부장이 사형을 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기현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지기현이면 윤석열을 봐주면서 봐줘도 무기인데 윤석열의 인생이 무기 주면 바뀔 뭐가 있습니까? 바뀔 게 없잖아요. 무기나 사형이나 윤석열 입장이 똑같잖아요. 사실은 윤석열이 무기 받아도 저는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 상황에서 지기현이 굳이 이런 부담감을 안고 가면서 무기를 줄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 저는 사형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본인의 안위를 예, 본인의 위해서라도. 안위를 위해서라도. 네, 사실 자기가 자손 만대 대대로 지금 판결문을 남기는 거잖아요. 자기가 윤석열에 대해서 만약에 감형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징역형 뭐 유기징역으로 징역 뭐 20년이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확 감경을 해줬다 그러면 아마 집안 대대로 저 집안은 어떤 집안이다 이런 소리 나올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맞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니까 사람들이 100세 맞추려고 한 건가 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아유, 게다가 PWS님 내려치기만 받지 올려치기는 처음인데요. 이진관 부장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HYTF님 용기 있는 재판장님 존경합니다. 응원합니다. 나라야 망하든 윤석열이 덕보려고 했던 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판결 선고된 것 같은데 이분은 아마 즉시 항소하겠지만 내란범들의 항소는 받아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변호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렇게 8년이나 구형보다 올려서 선고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진관 부장은 아시다시피 김영현 변호인들로부터 그 봉변을 당한 사람입니다. 판사로서는 잊을 수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들의 그 진상짓 때문에 아마 본인의 법관 인생 혹은 내지는 본인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지금 73년생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아마 처음으로 너무너무 황당무계한 상황을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단호하게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용기 있고 평상시에도 강단 있어 보이지만 실제 그런 걸 당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판사들이고 변호사들이고 못 견딥니다. 그리고 되게 감정적으로는 되게 무너집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사실 주변에서 얼마나 이분에게 위협을 많이 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안 좋게 대했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욕도 되게 많이 얻어먹었다고 그래요. 저 극우나 저쪽 사람들 표현으로부터. 그런데 그거를 다 극복해내고 자신이 생각하는 소신에 따라서 판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법관으로서의 양심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되게 용기 있고 용감한 판결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상시 이진관 부장 재판부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들어갔습니다. 어땠습니까? 상당히 단호한 편이고 사실 이진관 부장이 지금 한독수 재판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정진상 그 맞습니다. 재판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 평가가 많았었고 당시에 뭐 오마이뉴스의 김종훈 기자나 빨간아재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이진관 부장 잘한다. 원래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부장 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판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 짜여진 판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위축된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김영현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재판도 제가 들어갔다 왔는데 네. 어제 특검에서 또 위협을 한번 당했습니다. 네, 어떤 위협을 당했냐? 네. 오전에 계속 김영현 측 변호인들이 그 유도신문 하지 말라고 여러 번을 했어요. 근데 이걸 방청객들이 다 지지자들이잖아요. 네. 근데 소법정이어서 나갈 때 특검과 방청객이 같이 나갑니다. 마주쳐요. 그러니까 등치가 큰 남성이 째려보는 거예요. 계속 째려보다가 유도신문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특검에게. 이거를 부장판사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위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김영현 장관님이라 그러거든요. 왜? 싸가지 없는 놈이라 그래가지고 저도 가끔 붙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단단하게 하더라도 이게 가끔씩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나 좀 조심해야겠는데. 무섭죠? 좀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지자 중에 윤석열 재판 들어갈 때 칼을 소지하고 들어갔었던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면 판사님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그 재판 방청하시는 민주시민분도 그렇고 확실히 위축되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에서 오늘 3시 57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덕수에 대해서 구형보다 센 선고한 이진관 판사 대장동 성남FC 재판 연기하기도. 그러니까 이 이진관 부장이 대장동 그 성남FC 재판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재판을 이제 무기한 나중에 대통령에서 물러난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기를 했는데 그걸 또 여기다 딱 갖다 붙여가지고 이진관 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격하게 재판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됐으나 법정에 나온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을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는 등 유죄의 이단을 가지고 재판을 이끌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특히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수차례 던졌다. 이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10일 법정에 출석한 송미령 장관에게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모두 반대했다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영향미층은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는 등 되게 편파적으로 예단해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아주 그냥 조선일보에서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지금 이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사이드 톱으로 올라가 있네요. 이 기사가. 그냥도 나옵니다. 예, 사이드 톡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 있으면 왼쪽에 머리에, 그러니까 제일 머리 기사가 있고 이 옆에 바로 있으니까 굉장히 주목도가 높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군요. 네. 조선일보가 다분히 의도적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기사잖아요. 사실상 네. 어떻게 메신저를 공격한 거고 그 콘텐츠 내용보다 말렸어야 된다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질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김건희 씨의 단어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김건희, 윤석열, 윤호견 세력에 대해서 엄청난 지지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동조하고 있는 세력 아닙니까? 김건희 씨가 뭐라고 그랬죠? 김건희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제가 유일하게 동조하는 말이 김건희 씨 동조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일단 폐간이 답입니다. 성대모사는 안 하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자, 조선일보의 맨 말미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사건 재판을 맡았다가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은 진행 중이다. 마치 엄청나게 대통령에게 편파적으로 뭔가 잘해주는 것인 양 이런 식으로 오보 내지는 오해하게끔 기사를 쓰네요. 조선일보가 비판하면 잘하고 있는 거고요. 조선일보가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기현 판사 우린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조에 반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저도 조선일보는 폐간이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많이보의 사이트에서 많이 본 뉴스의 1등이 바로 말씀하신 게 이 기사고요. 그렇죠. 2등이 한독수 23년형이에요. 이거보다 더 많이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사를. 그러네. 일부러 대장동을 딱 엮어가지고. 네, 바로 옆에다 놔서요. 지금. 네, 맞습니다. 아, 진짜 악의적이다. 자, 어쨌든 국민의힘은 그때 내란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재판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도 뭐 이런 태도는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기현 재판부에서마저 만약에 윤석열 씨에 대해서 정말 센 형을 선고한다면 이 그동안의 윤호개인 세력을 떠받쳤던 그들의 논리가 아예 무너지는 거여서 사실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요? 댓글에 알겠네요. 뭐라고 나오는데요? 댓글에 너 같은 인간이 판사냐, 아이고. 지나치게 편향된 판결이다, 저런 판사가 있어서 뭐 저런 놈이 판사냐, 뭐 무슨 판사다, 양아치 판사다, 막 기가 찬다, 막 전부 욕이네. 리박스쿨 풀었나 보네요, 신천지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식으로 기사를 쓰니까 이걸 그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대로 자기 뇌의 어떤 의식 구조를 이렇게 흐르게 만들어 놓으니 거기다가 이게 애초에 원래 민주당 좌파 판사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낙인 찍혀가지고 막 비난하는
글들이 전부 다. 사실 이 네? 기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벌써 타임톡에 댓글이 1262개가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 김상환 평론가 말하는 것처럼 욕도 있고 욕이 아닌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사들이 이제 욕을 먹으면서 되게 그 심적 압박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재판을 딱 하는데 방청석에 앉아가지고 방청객들이 막 자기를 노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부는 오히려 지기현 부장이 그들에게 조금 더 우호적으로 재판 진행한 것 같으니까 아 판사님 귀여우세요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그냥 하하호호하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란 재판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장이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다들 끽소리도 못하면서도 뒤에 가서 이렇게 욕을 하고 이런 이상한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거죠. 아 진짜. 대한민국 사법처리가 살아있다는 걸 다른 부장 판사님들도 좀 정확하게 같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실제 재판장들이 우리가 보기에 상식적이고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면 우리들이 그분에게 고맙다고 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용기를 가지고 하는 거. 물론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들은 저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고맙습니다라고 썼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강조 기자 왔으니까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재판 들어갔죠? 네, 오늘 윤석열의 위증 재판 들어갔다 왔습니다. 아, 무슨 위증 재판이 있다는 겁니까? 윤석열이 한덕수 재판에 나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국무회의 나는 열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한덕수의 영향을 받아서 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특검은 이거 윤석열이 거짓말하고 있다. 위증이다라고 하면서 재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씨가 뭐 자기는 뭐 자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마치 진행된 것처럼 되고 자기가 마치 뭐 반대해가지고 자기가 좀 막아보려고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윤석열 씨가 그거 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도 하고 지금 서로 다투는 과정이 또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내가 이거 요건을 맞춰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아니 내가 이미 계엄이나 이런 걸 다 알고 있고 국무회의 열어야 되는 거 알았다. 원래 열려고 했었다. 이 주장이 맞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아니 웃겨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네. 팝콘 각이죠. 네, 윤석열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는 혐의로 사실 이제 기소가 된 것입니다. 당시 재판에서 특검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윤석열 씨가 국무위원들의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당시에 윤석열 씨가 당초 국무회의 소집 의사 없이 계엄을 선포하려다가 한덕수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놓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다는 것처럼 말을 한 것이 문제다라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요거와 관련해서 한덕수 씨하고 이 윤석열 씨의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윤석열 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해서 재판을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이 증언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미 너무 많이 이루어졌고 사실 다툴 쟁점이 별로 없다라고 지금 재판장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CTV가 네, 있으니까요. CCTV도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다음에 2월 26일 날 한 번 더 준비 기일을 열고 4월 16일 날 결심을 진행하기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신속하게 재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자고 말한 것 자체가 어찌 됐든 간에 내란에 협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이번에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참석했다고 하는 국무위원들 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아주 상세하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목이나 조태열이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시 자기가 기억하는 장면들을 너무 생생하게 좀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은 와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말한 것처럼 국무회의를 열려고 생각했다 그러면 충분히 장관들한테 설명하고 장관들의 의견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엄 선포를 하면 혹시 모를까 그게 아니라 들어와가지고 나 그냥 계엄 선포할 거야 그리고 5분도 안 돼가지고 휙 하고 가버렸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엄 부선 서명도 못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거 서명 받느라고 공문서 조작까지 해놓고 무슨 계엄을 선포하려고 미리 국무회의를 열려고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사실은
계엄 선포의 필요성도 아직 계엄 선포가 아니라 그 국무회의 소집의 필요성도 못 느꼈고 실제 그거를 소집할 의사도 없이 그냥 계엄을 먼저 선포하려고 했는데 한덕수 씨가 이거 절차적으로 보면은 그 국무회의 열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국무회의를 열린 것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 씨는 아니다. 난 처음부터 원래 내가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었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뭐 자기 때문에 마치 국무회의가 열린 것처럼 말하니까 그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한덕수는 아니다. 나 때문에 사실은 국무회의가 열린 거다. 지네끼리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이 국무위원 11명이 모여야 정족수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는 사후에 그걸 진행해도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굳이 국무위원 11명 모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사후에 맞추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의 말이 이거는 더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군요. 근데 한덕수도 워낙 쿠데타의 거짓말을 많이 해서. 기본적인 속성인 거예요. 윤석열은 김용현을 통해서 또 자기의 그 서울에 출동할 수 있는 군을 다 장악했다고 생각한 거지. 네. 와서 충성 맹세하고 이거 했으니까 야 군은 다 이제 끝났어. 준비 다 끝났고 이제 경찰만 딱 해가지고 국회만 봉쇄하면 모든 게 게임 끝이야. 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윤석열은 이미 자기 마음속에 야 모든 게 다 성공한 거야. 뭐하러 국무회의 열어? 그 다음에 독재자 되는 건데 그렇죠. 뭘 절차를 지킬 필요가 뭐 있어요? 뭐 사인 구차하게 뭐 그런 거에. 그러니까 자기가 비상계엄 선포해가지고 그냥 국회만 장악해 버리면 게임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절차를 위반했건 말했건 상관없고 헌재도 다 내 손 안에 들어있고 대법원도 다 내 손 안에 있으니까 다 내가 옳다고 판결을 다 해줄 거야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사람이. 사법부도 기능 정지돼가지고.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냥 모든 사법 판단할 사람도 없죠. 군사법원으로 관할이 넘어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누가 감히 나한테 절차 문제를 제기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맞습니다. 그럼 모든 걸 일사천리로 끝났다고 본 거죠. 오늘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2부 류경진 부장판사 주재로 열렸습니다. 이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은 법률적 공방에 집중된 것이기 때문에 증인신문이 필요 없다. 그래서 증인은 받지 않겠다. 실질적으로 해당 법정에서 진술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녹취록 등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위증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고 그건 내가 판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셈이고요. 2월 26일 날 공판 준비 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에 4월 16일 날 딱 한 번 길 열고 그다음에 바로 선고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증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아마 5월 정도에 5월이나 6월 사이에 아마 열릴 것으로 혹은 결정이 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원래 윤석열 측은 김용현, 한덕수, 강희구, 김정한을 이제 불러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단호하게 네, 이제 단호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백대현 부장이 단호하게 계속해서 이랬습니다. 무조건 합니다. 이 스타트를 끊어주니까 그때부터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동혁 대표는 앰뷸런스에 타고 가서 좀 병원에서 좀 치료를 받아라라고 했는데도 극단적으로 거부하면서 단식 일주일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김재원 최고는 3일 단식하더니 나 더 이상 못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단식을 중단하겠다고 선언까지 했는데요. 이경 기자님이 이거 확인했죠? 네, 단식 아마 장동혁 대표 쓰러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내일 정도면 쓰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예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네. 좀 이상한데요? 내일 정도 쓰러질 예상입니다. 지금. 아, 그래요? 왜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러지지 않으면은 나가지 네. 않는다. 근데 명분이 너무 없잖아요. 저희가 계속 그랬잖아요. 왜 단식하지? 목적어가 없다. 명분이 없다. 제가 오늘 그거 알아냈습니다. 뭔데요?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안 하는데 뭘 얘기했냐면 지선 이번에 열심히 해도 우리가 질 것 같다. 근데 지선 이후에 당대표 바뀌잖아요. 근데 오늘 그 얘기 나왔습니다. 재도전, 연임에 도전한다. 어디서 누가 그래요?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서 대변인이 직접 얘기해요. 단식을 하고 있다고요? 대변인이 직접 네. 얘기했다. 근데 이거는 대변인이 자기네들은 그거를 연임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추론을 됐을 때 왜 이렇게 단식을 하지라고 해서 제가 추론했을 때 지금 이게 명분이 신천지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하겠다고 했는데 왜 계속 단식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월요일 날에 그들이 책임당원이라고 하잖아요. 75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만 명 됐죠. 100만 명. 108만 명. 음. 장동혁 체제에서 4개월 만에 33만 명이 늘어났대요. 지금 엄청 늘어난다. 우리가 지선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질 수 있다. 그럼 연임해야 된다. 근데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때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연임을 했잖아요. 그때 대선 지고 지선 졌어도 불구하고 연임하지 않았냐. 우리는 이재명식 모델을 따른다? 갈 것이다. 이재명식 모델을 따른다. 우리 이번에 지선 지지만 우리 연임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그 얘기를 봤을 때 그들은 분명 이것이 명분이라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30분 넘게 한 40분을 통화하면서 아, 이래서 지금 단식을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꿰맞춰도 이 명분이 아니면 다른 명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한동훈에 대한 건 이미 해결했다. 단식으로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국민의힘의 이 내분이 일어났던 건 다 나의 영도력 하에 다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더 해야 되는 건 이제 못을 박아야 된다. 내가 앞으로 연임하는 사람으로서의 뭔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상하게 이분은 꼭 중요한 분이 갈 때마다 안 보여요.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장동혁 대표를 찾아서 국회를 갔다 그러는데 아, 갔대요? 네, 갔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한번 볼까요? 네. 자, 내가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장동혁 대표. 아, 그건 아직 결정된 거 없습니다. 네. 자, 저거는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윤세현 시장님. 저도 지금 저 장면은 좀 생경한데 아, 자, 단식장에 대한 방문은 없었다. 국회는 아, 갔었는데. 네. 대우를 가지 갔는데 않았다는 거예요. 국회는 갔었는데. 아마 민주당으로 간 거죠. 근데 정무수석도 어쨌든 이렇게 그냥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본인 대표실에 있었다면 예우 차원에서 그치. 인사를 갖는 게 만약에 타당한데요. 지금 단식장이라는 좀 희대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정무수석이 가서 뭔가를 요구하는 걸 받아줄 수도 없고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7일 단식을 한 분한테 무작정 찾아가기도 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은 단식을 고수하고 싶은데 괜히 정무수석이 와가지고 뭔가 설득하는 모양이 되면 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 의지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좀 희미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아마 의도적으로 안 갖고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본인이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지금 7일 일주일째 단식 중인데 산소 발생기까지 지금 끼고 있어요. 에크로몬가. 예, 그거 끼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서 또 괜히 몸 축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고려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궁금한 게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밥을 못 먹는데 산소 포화도가 그렇게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그거 좀 이상하긴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으면은 이게 예를 들어 힘이 빠지고 에너지가 축나는 건 맞는데 산소 포화도 같은 경우는 폐에서 산소를 혈액에 이제 잘 전달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단식을 하게 되면 에너지 빠지고 전해질 혈당 이런 데 영향을 주지만 사실상 폐 기능이나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직접 떨어뜨리진 않는다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크모 같은 그런 거를 찰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를 차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일종의 퍼포먼스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밥을 못 먹는데 산소 발생기가 갑자기 끼는 게 단식할 때 이상하지 그런 않습니까? 거를 하는 거는 본 적은 없어서 네. 그러긴 하죠. 쓰러지면 이제 병원으로 아니 이송되는 뭐 거라. 링게를 맞는다 하면 좀 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링겔은 안 그러니까 맞고. 뭐 산소를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장동혁 대표는 어젯밤이나 오늘 아침에 단식을 접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신관 판사 이거 선고 때문에 묻혔어 다 뉴스가. 다 뉴스가 묻힌 데다가 계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도 안 하고 윤석열 쪽하고 단절도 못하고 그랬다고 하는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 국민들한테. 남아있는데 이준관 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쫙 다 얘기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장동혁은 어쨌든 내란은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거 네. 다 지금 탄핵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가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어. 국민들 보기에 무슨 생각을 할까? 막 안쓰럽고 막 거기 막 공감되고 어떻게 해서든 그 뭐랄까 그 사람의 생각에 동조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타이밍이 잘못됐구나. 어쨌든 정치적 목적으로 단식을 하는 거니까 지금 조금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어쨌든 야당에서는 그래요. 오찬에도 가지 않으면서 대통령하고 또 1대1 영수회담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도 하고 싶은데 그거보다는 여야가 먼저 대화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이거 한번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소통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죠. 뭐 야당 대표도 당연히 필요하면 만나는데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되겠죠. 제가 하지도 않은 말 지어내가지고 정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엄청 젊어지셨네요. 근데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근데 그래서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가지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뭐를 의도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아마도 이제 야당과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계속적인 영수회담을 요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다 하면서 계속 안 만난다고. 네, 안 그래가지고. 만나고 뭐 소통 안 한다는 식으로 계속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경 기자님 뭐 할 말 있으세요? 아니, 제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장동혁 대표 페이스북 보면은 막 장미꽃 보고 되게 막 잘생긴 척하면 사진을 왜 단식 현장에서 그런 사진을 올리냐. 와, 근데 저는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비주얼이 되지 않냐. 예? 그 야성미가 넘치지 않느냐. 누가 한 말입니까 그 말은? 대변인이 한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도대체 누굽니까? 그런 이상한 말을 전해주는. 미디어 대변인 둘 중에 한 사람이 미디어 한 거고요. 대변인. 감정적으로 지지층한테는 뭐 되게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좀 너무 이상하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지지자들은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올렸을 때 장동혁 대표의 페이스북, SNS에 좋아요가 예전하고 다르게 엄청 많이 눌렸다. 그런 얘기를 야성미 하더라고요. 같은 걸 느끼나 보다. 아니에요. 좀 약간 이상합니다. 리마리오. 아니 좀 맨날 좀 리마리오. 이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투덜투덜 하긴 했어요. 정무수석이 왔는데 우리 로텐더홀에 있지 않느냐. 왜안 오냐? 이 중간에 지나가지 않았다. 그들의 주장은 저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네. 로텐더홀이 가운데 있으면 양쪽으로도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왜 양쪽 통로로 해서 이동을 했느냐. 로텐더홀 가운데로 지나가면 될 것을. 그래서 와서 그냥 좀 우리의 어떤 이제 상황을 청취만 했어도 네. 우리가 단식을 풀 텐데 출구 전략 때문에 그렇군요. 우리가 단식하고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출구도 연락을 내라는 게 모양이 너무 빠지지 그 않는가. 일부러 그랬겠죠, 민주당이나 정무수석도. 그건 알지 않겠습니까? 자, 네, 이재명 그래서 대통령 쓰러지는 것밖에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을 3시간 동안이나 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10가지 넘는 얘기를 그냥 쭉쭉쭉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해훈 이 예산기획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실제 인사청문회가 개최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는 개최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문제가 있는 건 알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속보가 났죠. 23일로 잠정 합의했다. 그래서 아마 청문회 열릴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있어요. 조건이 뭐죠? 자료 제출을 해야. 그래서 사실은 어제 세계일보에서 단독으로 나온 게 자료 제출하겠다고 이혜은 후보가 얘기를 했고 그거를 국민의힘하고 상의한다 어느 정도 낼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때 얘기는 그래도 자료 내고 또 뭐 하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특히 인사청문회하기 위해서 증인을 새로 불러야 되고 5일 전에 이게 송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면 26일 이후가 될 거다 했거든요. 근데 오늘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전격적으로 잠정적으로 23일 정도에 여는 것으로 좀 얘기가 됐다는 겁니다. 네, 정치의 타이밍이라는 게 참 묘해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주말을 못 넘길 것이다 단식이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 전부터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며칠을 넘기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봤고 또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인사청문회 안 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얘기할 때 다소 고민된다 사실은.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후보자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네. 판단하겠다. 이런 메시지는 결국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든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열어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말은 겁니다. 국민의힘의 부담을 확 덜어줬어요. 덜어주고 나니까 국민의힘이 마지못해서 응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말에 단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단식하는 상황에서는 상임위도 안 열겠다고 국민의힘이 퍼쩍퍼쩍 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을 만나면은 단식을 접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봤는데 그게 시기가 다 조밀조밀하게 맞물렸어. 그러니까 어찌됐든 단식은 끝날 것이고 상임위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열 거고 잘 공격만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거꾸로 심어준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근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실은 공을 넘겨서 네가 지명 철회해라 막 이런 압력을 사실 행사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인사청문회를 안 열다 보니까 그럼 니네는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버리면 어쩔 거야. 인사청문회 반쪽만 저쪽에서 민주당이 열어버리면 어쩔 거야. 막 이런 또 압력에 좀 직면한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해훈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그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좀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좀 그렇게 판단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서 본인도 아쉽겠지만 저도 참 아쉽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저로서도 아쉽기도 하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죠. 대통령이 이제 절차적으로 다 이렇게 좀 완수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저 발언으로 오늘 이제 생방송 지켜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자연스럽게 출구가 만들어졌어. 제가 볼 때는. 네, 맞습니다. 국민을 설득하는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뒷부분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된 순간부터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했고 출신의 진영, 가치, 신념 이건 변하지 않는데 휘둘리지 않을 정도가 됐으니까 다른 의원도 이제 의견도 반영하고 네. 그렇다. 기회를 나눠 쓰는 게 통합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해훈 후보자와 관련해서 마지막 한 문장을 얘기했던 게 저는 제일 주목이 됐는데 국민들께도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일부 용인을 해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약간 당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통합의 가치를 가지고 대통령이 뭔가 진정성을 갖고 임명을 하려고 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보수 분열이니 어쩌니 이런 소리 하지만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후보자와 관련해서 뭐 임사 검증이 조금 부실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상대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 판단하겠네. 근데 굉장히 큰 가치를 갖고 뭔가를 이번에 인사를 했던 거네라고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흡수하듯이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해훈 후보자가 낙마를 하더라도 크게 여론에 어떤 큰 진폭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봐요. 네, 현역할미님께서 이래서 잼통입니다 이러셨고 일편단세님도 이재명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력이 대단합니다 이러셨고요. 소리88님도 어쩜 그렇게 천재적이신지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대통령이 진짜 100가지를 다 하시는군요. 민주당. 지금 김경시 의원 때문에 복잡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빨리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잘 뽑아주시는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홍익표 정무수석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1년 반 정도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시기이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부담 주면 안 되고 잘 밀어주자 이런 취지의 말을 오늘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은 뜻으로 지금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무조건 써야 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교원에서 준비한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함께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추가로 스픽스 채널 보고 상담받으시고 가입하시면 비밀 혜택도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 하나를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고요.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이 주어지죠. 본인 가입 후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8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도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또 스픽스몰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린내가 없고 맛있는 목포 민어, 민어의 고장 목포에서 보내드립니다. 버릴 것 없는 민어를 보관하기 좋게 반건조 작업 후 개별 포장했습니다. 국내산 민어를 깔끔하게 세척 손질한 뒤에 펼쳐서 깔끔하게 말렸습니다. 기름 두른 후라이팬이나 석쇠에 올려서 구우면 별미 민어구이가 완성이 됩니다. 특히 민어는 끓일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기 때문에 국물이 끝내줍니다. 보양식으로도 술안주로도 으뜸의 민어, 반건조 민어 5마리를 33,000원에 초특가로 제공해드리니까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진관 부장님의 촌철살인 이 논리적인 판결의 내용과 왜 유죄가 되어야만 하고 왜 중형을 선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속이 시원하다.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다. 그동안 내란 재판 보면서 화났던 게 다 해결됐습니다. 김영현 피고인들이 난리치는 거 정말 속이 답답해서 못 살겠었었는데 오늘로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는 이게 앞으로 윤석열 내란과 관련된 모든 재판에 나오는 논리들이 사실은 다 똑같을 것이다. 백대현 부장의 재판에서 나왔던 논리하고도 사실 다 유사하게 연결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상민, 뭐 누구 김용현, 윤석열 다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양형만 신경 쓰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같이 신경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약간 튀고 이상한 말 많이 한 이경 기자도 오늘만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의견이라면 제가 튀는 한이 있더라도 반영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재치 사실 있게. 얘기하셨어요. 장도연 연임 도전한다. 아 그러니까 아, 이 연임. 기자님의 네, 취재력을 딱 정말 대단했고요. 네, 앞으로 그 미디어 대변인이 또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떨까 걱정도 살짝 돼서 제가 이름을 일부러 말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연임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되는데 빨리 식사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래서 내일 빨리 전- 쓰러져서 나가시면 돼요. 전해질 무슨 치료를 받기로 했다는 좀 속보를 또 어떤 분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건강은 잘 챙기실 것 같아서 걱정은 제가 안 합니다. 옛날에 솔직히 말해서 장도연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단식하는 거 갖고 얼마나 비아냥거렸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런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단식 8일째 될 때 누가 단식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못됐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1야당 대표의 단식을 존중하고요. 제가 생각해봤더니 산소포화기 왜 꼈는지 알 것 같아요. 왜요? 꽃향기에 취했어요. 꽃들 하도 많이 와가지고. 아로마. 네. 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 일명 장미 단식 내지는 지금 꽃잔치 단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꽃바구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출구가 안 보인다고. 아니 근데 단식하는데 꽃바구니 계속 하라는 응원이죠. 사실은 그게 그걸 무슨 꽃바구니를 보내가지고 호흡기 안 좋아요. 진짜 실례예요. 향기 때문에 오히려 코에 맞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수가 얼마나 단식을 안 해봤는지를 아는 거야. 단식하는데 누가 꽃바구니를 보내요. 말도 안 되는. 맞아요. 그걸 또 가가지고 전시를 해놔 앞에다가. 좋다고. 그래서 사실은 진짜도 안 해본 사람들이야. 단식을 끝내고 싶은데 끝날라 그러면 누가 찾아오고 끝날라 그러면 누가 찾아오고 끝날라 그러면 응원하고 힘들 그거 것 그러면 같아요. 안 돼요.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어지러워. 계속 누워 있어요. 안 돼. 단식을 안 해봐서 그래. 정말. 맞습니다. LYONG 듀스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잘된 판결이 오늘 이진관 부장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조희대 탄핵시키고 이진관은 대법원장으로 합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조희대 탄핵은 뭐 이미 물 건너갔고 이진관 부장을 대법원장 내지는 대법관으로 옹위하고 싶다는 말씀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앞으로 지켜보면서 오늘만 잘했다고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